전세 제도는 제일 큰 오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일종의 사금융 비슷한 것이다. 차라리 목돈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불려야 되는데 집 주인이 집을 뺏기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냥 울면서 이제 끝이다. 아무도 집을 안 팔아요. 출세를 하려면 어쨌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집 주인보다 세입자가 훨씬 권력이 세요. 손수현 사님 그리고 노희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 주제 하나 놓고 사건들이 되게 많아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사건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전세 제도는 일단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큰 오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두 번째, 요즘에 생긴 거다. 뭐 고도성장기에 생긴 거다. 뭐 부자들이 돈 뜯으려고 만든 제도.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니라 뭐지? 그 부동산 투기하려고 나온 제도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원래 전세 제도가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원래 그 수도였던 이 서울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각각 뭔가 여기서 집을 짓겠다 하면은 관의 허락을 받아서 집을 짓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매나 내지는 집을 짓는 것 자체도 지금처럼 어떤 개인적인 거래도 물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관의 허가를 받고 그 토지를 사용하고 내지는 집을 짓는 이런 구조여서 임대 이런 방식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수도였던 서울이 너무나 점차 커져가고 사람들이 다 서울로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대문 안의 상황들이 각각 자기 집만 가지고는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인데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관료들의 임기가 짧아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승이면 궁궐 옆에 지금도 왜 그 안국동 거기 그쪽에 좋은 집들 그걸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6개월에 잘려지던데. 그 집을 또 내놓지 않으려고 그럴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승들은 그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누구 집이라는 데도 유명한 분 집이라는 데가 사실 그거 사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거나 이제 전세로 주는 게 있는 거더라고요. 관원들은 더 했지. 그렇죠. 관청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출퇴근 차가 없잖아 지금은. 4대원 밖에서는 출퇴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빌려야 되는데 이걸 월세로 내다간 본가 그럼 이제 탐관 노래를 양성하게 되는 거지. 나름 여러 가지 그런 게 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 경국대전의 법전상으로는 이제 개인의 집을 각각 개인이 자기 자가로 소유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에 사람이 몰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관직에 같은 사람만 계속 뭐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있지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교체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한번 들어가면은 안 나오려고 그러죠. 좋아서 안 나가는 건가요? 네, 편하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도 그렇죠. 이제 수도와 어떤 지방 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모든 시설들 내지는 그 편의 시설 내지는 출세를 하려면 어쨌든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라도 이제 집은 두고 외부로 간다던가 아니면 고향이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당시는 뭐 1가구 2주택 이런 제한은 없는 거죠? 그죠.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하고 또 다른 이유로 서울에서 절대 지금하고도 비슷해. 일단 비슷해요. 교육. 네, 교육. 네. 과거 맞아요. 여기도 가정교사 이거 박제가 대표적인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과거에 붙었다고 관적을 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야 돼요. 시험 붙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 잘못 알고 그것만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요? 과거 붙었다고 관직이 보장되질 않아요. 장원급제 정도 해야 한 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물가 똑같아. 집값 비싸고 물가 비싸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대째 벼슬을 못 해요. 그래서 낙향을 하면 특히 조선 후기는 그냥 울면서 이제 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러니까 3대 정도만 관직을 못 한다면은 거의 잔반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집안이 뭐 양반 집안이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대우해 놓은 거는 그냥 양반으로 취급하는 거죠. 아 그런 뭐 그 문학 작품에도 나오는 뭐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부분 본가들은 다 지방이 있으니까 네. 지방으로 갈 때는 이제 다 네. 끝난 거야. 아, 끝나지 다 울면서 가요. 근데 그것도 있고 문화시설도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뭐 네. 저기 택배가 있어요. 지방에 가면 이게 단순히 지방에 온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울고 살아. 네. 뭐도 없고 물건 뭐도 하나 없고. 구하기도 쉽지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물건 구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아니, 문제다 또 보니까 정보의 어떤 그 전달 속도가 지금은 뭐 전 세계 정보가 곧바로 다 전달되지만 그때만 해도 한참 후에 지방까지 갔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조보라는 것들이 있고 네. 또 생각보다 이렇게 인맥, 그 소위 이제 인적 예, 예, 네트워크들이 다 되어 있어서 아, 금방 한국이라는 거 퍼지나요? 금방 번져요. 그거는 거의 그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는 아. 정말 빛의 속도로 네. 퍼지는데. 아 그래요?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저 60년대에 살았던 분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물건이 다 서울로 와요. 그리고 이게 시장으로 분배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나가는 거가 일부고요. 일부고 대부분이 이제 관을 통해서 관을 통해 네. 관료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약을 구할래도 예. 사던 어떤 간에 서울에 있으면 훨씬 더 부탁할 때가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관직을 하고 있다, 지방에 가서도 수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수령할 때 가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관료들이 이걸 다 받기 때문에 예. 약이고 뭐고 막 이렇게 달걀 뭐 저간 네.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필요한 일상 가장 절실한 것들이 다 바로바로 나와요. 네. 근데 지방에 있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문 알겠죠. 수소문 타이레놀 알겠죠. 없을 때 피눈물 네. 나지 소화지. 당장 막 오늘 내 한다고 막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월세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논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전세 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다. 심지어 거슬러 가다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에도 있었다. 약간 거기는 없는 게 없네. 네. 진짜 라는 오래됐네요. 네 그런 논문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론 이게 학계의 정설인지 정말 이게 다 인정이 되는 건지와 별개로 아주 옛날부터 있던 제도다. 기원전 15세기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후에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들이 전당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전당 제도의 어떤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실 전세 제도의 어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도 유사한 제도들이 많이 있고 또 좀 더 좁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하는 일반적인 전세 제도로 좁힌다 하더라도 인도와 볼리비아에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인도는 사실 인도라는 그 국가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더라도 볼리비아에 지금 있대요. 왜 유독 볼리비아에서 활용이 되는지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논문에 따르면 볼리비아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한국 사람이 가서 퍼뜨린 거야? 되게 왜 한국인들이 가면 그 동네 이제 부동산 붐을 일으키니까 집값 올린다고 그 학원 저기 학원 올라가고. 그래서 헬리콥터 막 볼리비아 물론 그 전세제도의 어떤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긴 합니다만 상당히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좀 연구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전세제도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제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의 공통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전세제도 관련해서 논란도 있고 또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연구 자료도 꽤 많이 있는데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정말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이고 고도성장기에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거죠. 돈은 없는데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난 올라타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적인 금융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일종의 사금융 비슷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반대로
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월세를 내면은 내가 돈 모으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전세를 놓고 나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몇 년 동안 주고 하면서 월세를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다음 단계 나도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월세에서 집주인이 되기까지 중간 그 과도기의 어떤 그 기능을 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이제 다 맞물렸기 때문에 이용된 거 아니냐라는 연구도 있는데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필요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전세는 왜 그럼 조선시대 월세가 없냐 그러면 실제로 이거 노승이 할 얘기인데 고려시대도 있었을 거란 추정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화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자 전세야. 연세지 연세. 연세일 수밖에 연세, 없죠. 예, 어쨌든 연세. 이제 추수를 하면 그때 이제 쌀이든 뭐든 곡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뭔가 우리 현대인들이 월급을 받듯이 하는 어떤 그 수입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어떤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연세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요? 월세는 별로 없고 제주도 특유의 어떤 거기 또 연세제도가 왜 그러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월세가 올랐지만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임금 수준도 낮고 물가도 낮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도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예. 그게 자기 고수익자가 좀 돼야 어떻게 하는데 집에 뭐 예를 들면 지금요 집에 방이 뭐 연립 한 10개를 주는데 10만 원씩 받는다. 100만 원이에요. 10가구 관리하면서 100만 원 받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차라리 목돈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굴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굴려서 돈 나올 게 또 부동산밖에 없잖아. 옛날에 네. 그거 뭐 주식 옛날에 70년대 주식을 맞아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해가 맞물렸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월세가 서로 부담스러웠던 것도 경제성이 없어요. 또 한편 이게 연세로 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이게 또 상당히 월세 12달 합친 가격을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라서 부담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조선 후기에 이제 호적 자료를 일단 보면 이게 여러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세 이런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들 하지만 뭐 차입이다, 그러니까 빌려서 들어오다 이런 의미. 그다음에 세입, 그러니까 세를 들어서 들어오다. 신입, 그러니까 세를 신자 써서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옮겨 들어왔다. 내지는 떼시자를 써서 시입 이런 여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법에 따르면은 이 전세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전세 있잖아요. 이거를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가 아니에요. 달라요. 즉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등기하지 않고 뭐 집주인, 뭐 임대인이 있고 또 세입자, 임차인이 있으면은 서로 빌려줄게, 내가 빌릴게, 한 달에 뭐 얼마 줄게라는 월세 계약이든지 아니면 보증금 얼마 내고 나중에 2년 후에 받아갈게,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동안 써라고 하는 그런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전세 그런 채권적 전세 계약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보장이 되나? 믿을 수 있나? 우리가 젊은 시절에 다 당해봤어요. 거의 잠을 못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장책을 조금씩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세권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이게 물권적 전세입니다. 즉 소유권, 점유권, 뭐 근저당권 할 때에 그런 물권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등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세권을. 근데 이게 잘 이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등기하려면은 양쪽이 또 합의해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효력이 똑같다 그래도 등기 안 돼. 난 싫어. 그래서 이게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권이라고 하면은 물권적인 거지만 사실상 잘 이용이 안 되고요. 여전히 그냥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그런 채권적인 전세를 그냥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장해야 돼. 이거 위험해. 맞아. 위험해. 너무 위험해.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좀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반면 이거 집 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전세 세입자들 얼마나 이거 좀 위험하냐. 보장을 해주자, 보호해주자 이러면서 이제 주택이나 상가 관련해서 보호를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임차인들이 조금씩 보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 노수생도 겪어봤고 저도 겪어봤어요. 이게 꼭 고의로 요즘 전세 사기가 좀 있다 네네. 하는데 전세 사기가 아니라도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렇죠. 예. 받아놨는데 사건이 예. 터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면 전세를 했다가 저기 돈이 안 나가는 건 좋은데 집이 그 전세금 자체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이 맞아요. 하이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예. 조선 시대는 또 반대로 집 주인이 집을 뺏기는 사례가 많았어요. 조선 시대는 근데 전세 사기가 우리가 말하는 예. 대부분 이유가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목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 융자를 끼고 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내려오면 전세값이 이제 집값을 융자 플러스 전세값 집값을 넘어가니까 집주인이 못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집을 이제 전세금을 날리는 건데 조선 시대는 은행 융자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뺏겨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임대차 계약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연세처럼 뭐 1년에 한 번씩이던 이렇게 그 세전이라 그래서 그거를 주게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꼬박꼬박 이게 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제대로 안 하고 그 혹은 그 사람이 나간다 하는데 제대로 못 준다 그러면은 결국 집주인이 국가로부터 뭔가 그 제약을 받는 것이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잖아요. 네. 관리들이 와서 지금 과거국제에서 뭐 벼슬 받아서 지방에서 올라왔어.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팔지도 않죠. 그 참 그렇지.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안 팔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못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 수 없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 있어서 지방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집이 홀랑 망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생활이 안 돼. 그리고 관직도 없어. 이러면 할 수 없이 여기 그런 사례도 나오는데 그 조상님 위패 모시고 그냥 집 앞으로 내려가요. 근데 절대 그냥 안 가고 그냥 세를 놓고 갑니다. 집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도 강제로는 못 팔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가 좁으니까 아무도 집을 안 팔아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집 주인보다 세입자가 훨씬 권력이 세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예를 들면 좀 미안 얘기지만 우리 집 노비였던 애가 저기 집을 하나 집을 갖고 갖고 있어요. 있어. 그리고 야 이제 우리 아들 저기 장가 갔는데 니네 집에 전세 좀 들자. 그렇게 들어. 나중에 그거 우리 집이야. 야, 왜 아예 그 전세를 주면 안 되겠네요. 그 집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집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분의 상관이 없이 집 주인과 혹은 세입자가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도 네.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아들네 들어간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 후기 되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되게 이제 전염병이 돌면 그 서울에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피접을 간다 그러죠.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거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에 동네로 간다든지 잠시 피하려고 그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던가 혹은 뭐 노비집이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가고 전염병이 다 끝났어. 상황이 다 종료됐는데도 앉아서 안 나가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방법만 다르더라고요. 야, 근데 참 이게 신분제도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사유재산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근데 요즘하고 다른 형태로 이제 꼬이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조선시대는 인맥상인데 네. 높은 사람한테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친구도 그 동네 가야 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중인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후기 되면 왜 지들끼리 왜 시도 짓고 뭐 네. 화가도 하잖아. 근데 누가 딴 동네 살아. 예. 이 그룹에 못 껴요. 자전거가 있어, 자동차가 있어. 무조건 옆집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는 동네도 비슷해야 되고 박제가의 경우도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안 나갔다는 부분도 실은 있었지만 이제 박제가가 백타파의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타파.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 그 백타 그러니까 원각사지 이제 파고다 공원 그 주변에 다 살아야지 어쨌든 그런 시회든 혹은 요즘에 이제 세미나 팀 같은 걸로도 그 볼수 요즘도 있는데 살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문 대갓집인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 사는 동네. 명문 대갓집인데 놀기만 좋아하는 놈들 사는 동네. 좀 중인촌이고 서울들이지만 뭔가 한 가지 예, 공부도 학문적으로 잘하고 먼저 좀 해보고 뭐 하는 그림도 잘 그리고 요런 엘리트들 사는 동네.
그냥 어디서 저기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 성. 그러니까 그 옆에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동네고 좋은 동네지만 압구정이랑 대치만 해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대치동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야 이거 자격증을 따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러면서 모든 그 자원을 다 사교육에 이제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 압구정은 또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나갔다 오고 이거 가지고 좀 해봐라. 이게 좀 분위기 다르거든요. 이게 다 동네마다. 지금이나 그때. 내가 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강북 어떤 지역에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이 학교 이름 되면 아는 학교인데 약간 주목 센 애들이 있대요. 요것도 이제 같은 레벨 학교인데 여긴 좀 주목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갈 때 조금 늦게 가면 얘들한테 꼭 걸린대 여기 가는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이 학교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네. 강남으로 이사 갔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영재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모 고등학교 네, 네, 애들이 네, 네. 뭐 하던 대로 했을 네, 거 아니야. 네, 네, 딱 이게 등교 시간에 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경 끼고 평소에 못 보던 자기 동네도 별로 못 보던 이상한 애들이 오는데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